사람들은 재혼이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재혼은 누군가의 자리를 빌려 사는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손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내려갈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에 걸린 액자였어요. 남편 준혁 씨와 전처 수진 씨가 함께 찍은 결혼사진. 시어머니께서는 그 액자를 절대 내리시려 하지 않으셨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다 간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액자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수진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방금 끓인 된장찌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아 출신이라 어머니의 손맛도 친정집 음식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아원 식당에서 먹던 대량 조리된 음식만 기억할 뿐이었죠. 이 집에 시집 올 때 저는 48살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결혼한다는 건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처럼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여자에게는요. 준혁 씨는 52살이었고 5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준혁 씨의 눈빛에는 어떤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저는 그 슬픔조차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이순이라도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정 쪽 하객이 없는 신부였으니 양가 하객 수를 맞추려 준혁 씨 쪽에서도 최소한의 사람만 부르셨어요. 주례 선생님이 천액 고독한 신부라고 소개하실 때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무릎이 불편하셔서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단 하루도 둘만의 여행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집의 방 배치도 여전히 수진 씨가 살던 그대로였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면 한쪽 구석에는 아직도 수진 씨의 옷가지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준혁 씨는 그걸 치우지 못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 옷을 옷장 반쪽에만 걸면서 나머지 반쪽은 수진 씨 몫으로 남겨둔 채로요. 이 집에서 제일 들어가기 싫은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다락방에 수진 씨의 유품을 모두 보관해 두셨다고 했어요. 그곳에는 앨범도 있고 일기장도 있고 수진 씨가 아끼던 물건들이 모두 있다고요. 단 한 번도 제게 그곳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무심코 중얼거리셨어요. 수진이가 해주던 미역국 맛이 그립다고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였는데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도 미역국을 끓입니다. 생일날마다 남편 생일에도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은 제 미역국이 맛있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하게 주무시는데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뭘까?
전철을 대신하는 존재?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한 걸까?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기상하셔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앉았다 일어나시는 게 힘드셨는데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셨죠. 시어머니께서 찬장 위에 있는 앨범을 내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찬장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들이 여러 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건 빨간 표지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내려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천천히 펼치셨어요. 첫 페이지에는 수진 씨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수진이가 참 예뻤다고 착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진 씨가 어떻게 이 집으로 시집 왔는지, 얼마나 효도했는지, 얼마나 음식을 잘했는지요. 저는 그 옆에 서서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락방에 올라가 수진 씨의 유품을 직접 보겠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 집안 사람들이 5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사람인지를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대학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함께 가도 되냐고 남편께 여쭤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괜찮다고 하셨죠.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고 미용실도 갔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계셨습니다. 남편 또래의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이요. 모두들 저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준혁 씨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셨나 봅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하셨어요. 5년 전에 결혼한 아내라고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환영이 아니라 그저 예의상 치는 박수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과거 모임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직접 김밥을 싸왔다는 이야기, 20명 분을 혼자 다 쌌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진이는 정말 손이 빨랐고 음식도 맛있었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물만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수진 씨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수진 씨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챙겼는지, 얼마나 재능이 많았는지요.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요리를 잘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조금은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수진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준혁이가 잘 먹겠다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만큼은 아니겠지만이라는 그 말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진 씨를 넘을 수 없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더욱 편하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핑 갔던 이야기, 등산 갔던 이야기, 함께 여행 갔던 이야기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수진 씨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가끔 준혁 씨가 저도 캠핑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수진 씨 이야기로 돌아갔죠. 한 남자분이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수진이 생각 많이 나지 않냐고요. 준혁 씨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용히 가끔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가끔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인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도, 자는 동안에도, 식사할 때도 남편은 늘 수진 씨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디저트가 나왔을 때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립다고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하시더니요.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군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수진 씨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준혁 씨도 말이 없으셨죠. 신호등에 멈췄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수진 씨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준혁 씨는 핸들을 쥔 채로 앞만 보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고요. 다른 종류의 사랑.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저. 전자는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후자는 그저 익숙함일 뿐인 거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주무시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다락방 생각이 났습니다. 다락방에는 수진 씨의 모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진도, 일기도, 그 사람이 입던 옷도요. 저는 그걸 보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수진 씨와 비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셨어요. 병원 진료 때문에 오전 내내 집에 안 계신다고 하셨죠. 준혁 씨도 회사에 가셨고요.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 서랍을 열어봤어요. 열쇠 뭉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 중에서 오래되어 보이는 녹슨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잡이 부분에 작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다락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열쇠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 몰래 전처의 유품을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열쇠를 집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5년 동안 2등 며느리로 2등 아내로 살아온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복도 끝에 있는 다락방 문 앞에 섰어요. 문 손잡이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을 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증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순간
오래된 공기와 함께 수진 씨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다락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다락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먼지가 춤추는 게 보였어요. 벽면을 따라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옷걸이에 걸린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수진 씨의 옷들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 실크 블라우스, 고급 원피스들이요. 하나하나 만져보니 품질이 참 좋았어요. 수진 씨는 옷도 좋은 걸 입으셨나 봅니다. 두 번째 상자에는 책들이 담겨 있었어요. 대부분 요리책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가 빼곡했어요. 준혁 씨가 좋아한다는 메모,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다는 메모, 손님 접대용이라는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 씨도 저처럼 이 집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성공했고 저는 5년째 실패하고 있다는 거였죠.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일기장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일기장부터 최근 일기장까지 수진 씨의 10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가장 최근 일기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날짜는 5년 전 3월 2일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죠.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 의사가 길어야 2달이라고 했다는 것, 준혁 씨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는 것들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수진 씨도 두려웠겠구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 씨의 아픔까지 알게 되면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질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다시 상자들을 뒤적였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대부분 생활용품이나 옷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창문 아래 놓인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이 상자는 특별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상자였고 금빛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나의 보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집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보이는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수진 씨였어요. 결혼 전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수진 씨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5살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큰 눈, 그리고 양쪽으로 묶은 짧은 머리.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단 한 장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6살 때 고아원 앞 벤치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제 모습과 지금 앨범 속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앨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수진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인 것 같았어요. 배경에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으니까요. 수진 씨는 아이를 꼭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도 수진 씨의 목을 감싸 안으며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녀.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사진. 아이가 혼자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숫자 6 모양의 초가 꽂혀 있었어요. 6살 생일이었던 거죠. 네 번째 사진. 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고 수진 씨가 그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장쯤 되는 사진들이 더 나왔어요. 모두 같은 아이와 수진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배경은 어떤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에 걸린 간판을 보니 햇살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육원, 고아원.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저였어요. 그리고 수진 씨는 저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앨범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저는 그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수진 씨가 저를 고아원에 보냈다면 그건 제 친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혁 씨는 누구죠? 그때도 남편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고아원에 보냈을까요? 키울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거였어요.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앨범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앨범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픈지 화가 나는지 기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밤마다 엄마를 불렀어요.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목소리인지도 모르는 엄마를요. 그런데 그 엄마가 제가 5년 동안 질투하고 미워했던 전처였다니요. 저는 한참을 다락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기울어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앨범을 들고 일어섰어요. 다른 상자들은 다시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앨범만은 가져가기로 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물어봐야겠다고요. 이게 정말 제 어머니가 맞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는지요. 1층에 내려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앨범을 등 뒤에 감추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제 얼굴을 보셨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한 제 얼굴을요.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천천히 등 뒤에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제 손에 든 앨범만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낮은 목소리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앨범을 품에 안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22살에 미혼모가 됐다는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세상이 너그럽지 않았다고요. 미혼모라는 건 집안의 수치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버텼다고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혼자 작은 방을 얻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임신 기간을 버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았다고요. 저를 낳았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진 씨가 정말 제 엄마라는 게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은 저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비록 돈은 없었지만 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다고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저를 돌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버텼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물을 한 모금 드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병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과로 때문이었다고요.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너무 비쌌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돈이 없었고 부모님께 다시 연락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때 준혁을 다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수진의 이웃집 오빠였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진을 예뻐했었다고요. 수진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준혁은 가끔 찾아가서 용돈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은 연락이 끊겼었다고 해요. 준혁이 해외에 나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한숨을 쉬셨어요. 준혁이 한국에 돌아와서 수진을 찾았을 때 수진은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밝고 건강하던 수진이 말라서 뼈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6살짜리 딸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고 했어요. 준혁은 수술비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청혼했다고요. 하지만 수진은 거절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수진은 자신 때문에 준혁의 인생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했다고 하셨습니다. 미혼모에 아이까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준혁의 집안에서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진은 준혁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저를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요. 자기는 수술받고 회복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테니 그때까지만 저를 맡아달라고요. 그래서 준혁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고아원, 햇살 보육원.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성공했다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요. 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후에 수진이 쓰러졌다고 하셨어요. 암이었다고요. 수술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해서 그런 거였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기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진은 저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입양이 돼서 고아원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입양. 저는 6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고 곧바로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양부모가 이혼하면서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죠.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준혁이 고아원에 수소문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저를 찾지 못한 채로 점점 악화됐다고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수진의 마지막 소원은 저를 찾는 거였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준혁에게 부탁했다고요. 제발 딸을 찾아서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게 수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저를 찾고 계셨던 건지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혁은 10년 동안 저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보육원을 다 뒤졌다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도 바뀌었고 여러 고아원을 옮겨 다녔으니까요. 그러다가 5년 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우연히 저를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요. 저는 그 결혼식장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저를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요. 생일을 물어보고 자란 곳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진의 딸이라는 걸요. 저는 그때가 기억났어요. 준혁 씨가 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그저 또 한 명의 중년 남자가 작업을 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어요. 정중했고 따뜻했죠. 준혁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사귀고 결혼까지 가겠다고요. 수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저와의 결혼은 전부 계획된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하지만 준혁은 곧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지켜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더욱 저를 지키고 싶어졌던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이 계획이었다면 그 이후의 감정도 의심스러웠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왜 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냐고요. 제가 수진 씨의 딸이라는 걸 왜 숨기셨냐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준혁이 두려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봐요. 그리고 자기를 떠날까 봐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뭐냐고요. 전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냐고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준혁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그건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앨범을 꼭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찾던 엄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마지막 소원 때문에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선일까요? 저는 앨범을 펼쳤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요. 그날 저녁 준혁 씨가 퇴근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는 말씀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했어야 했는데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5년간의 거짓을 지울 수 있을까요? 준혁 씨가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저는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저를 봤을 때 수진이가 생각났다고요. 결혼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이랑 똑같은 미소였다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다고요. 생일을 물어봤을 때 3월 15일이라고 했을 때 확신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수진이가 평생 찾던 딸이라는 걸요.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전처였다고 말하면 제가 다가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숨기기로 했다고요. 먼저 가까워지고 제가 믿게 된 다음에 말하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게 5년이 됐다고요. 5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라고요. 저는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라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속인 게 아니라고요. 처음엔 수진과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저를 알아가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냐고요. 저는 전처의 대체품이라고요. 수진 씨를 닮았으니까, 수진 씨의 딸이니까 선택하신 거라고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저는 여보가 아니라고요. 저는 수진 씨의 딸일 뿐이고 남편이 평생 짊어져야 할 책임일 뿐이라고요. 준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남편을 사랑했다고요. 진심으로요. 남편이 저를 선택해줘서 감사했고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다고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냐고요. 남편의 사랑도 선택도 전부 수진 씨 때문이었던 거냐고요. 준혁 씨가 소리치셨어요. 아니라고요. 수진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직 저 때문이라고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수진의 딸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저를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진 씨의 딸이 아니었어도 남편이 저를 선택했을 거라는 걸요.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당연했죠.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와 준혁 씨의 만남 자체가 수진 씨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가 당황하시며 물으셨어요. 뭘 하는 거냐고요. 집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놀란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막아서셨어요.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요. 혼자 있어야겠다고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밤인데 어딜 가려고 하냐는 시어머니의 물음에 모텔에라도 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셨어요. 미안하다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준혁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건 확실하다고요. 제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다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준혁 씨가 따라 나오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친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제게는 안식처였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고 처음으로 생긴 집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가족의 따뜻함도 전부 수진 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봤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냐고요. 정말로요. 사진 속 엄마는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어요. 결국 저는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모텔에서의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나서 창밖을 보다가 다시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죠.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죠. 해가 떴습니다. 모텔방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씻지도 않은 채로 그저 침대에 앉아 앨범만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한참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하는지 그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았지만 고아원에 보냈어요. 사랑했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찾지 못했죠. 마지막 소원이 저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였지만 그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틀째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준혁 씨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발 연락해달라는 메시지, 걱정된다는 메시지, 밥은 먹었냐는 메시지, 미안하다는 메시지, 다 자기 잘못이라는 메시지,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들이었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저도 그 사람들이 걱정될 테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없으면 집안일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사흘째
모텔방 청소 아주머니가 노크를 했어요. 손님 괜찮냐고? 며칠째 나가시지도 않는다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밥은 먹냐고? 편의점에서라도 뭐 사 먹으라고 하시더니 잠시 후 컵라면과 물 한 병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라도 먹으라고요. 안 먹으면 쓰러진다고요.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풀릴 거라고요. 안 풀리는 문제는 없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나흘째 저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계속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손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모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과거도 숨겨진 비밀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죠. 5째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꼭 봐야 할 게 있다고요. 집으로 와줄 수 있겠냐고요. 준혁은 출근시킬 테니 둘이서만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모텔을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긴장이 됐어요. 5일 만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눈가가 붉었어요.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앉히시고 그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수진이가 남긴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쓴 거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썼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제가 나타나면 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준혁도 시어머니에도 줄 용기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충격받을까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내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부엌에 있을 테니 다 읽으면 부르라고 하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열어야 할까요? 열지 말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어요. 연필로 쓴 흔적이 있었는데 글씨가 흐릿하고 떨려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힘들게 쓴 거겠죠. 저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이 글을 쓸 때 너는 아마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겠지. 몇 살이 됐을까? 10살? 20살? 아니면 30살? 엄마는 알 수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고아원에 보낸 나를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어. 내가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울면서 매달렸잖니? 엄마는 그 손을 뿌리치고 떠났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우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엄마는 걸었어. 그리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어. 여기까지 읽고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엄마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해야 했어. 그리고 돈을 벌어서 다시 너를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속으로 빌면서. 수술은 성공했어. 회복도 잘 됐지. 엄마는 미친 듯이 일했어. 편의점, 식당, 청소, 뭐든지 했어.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지. 너를 데리러 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쓰러졌어.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어. 말기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찾으러 갔어. 고아원으로 뛰어갔지.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너는 이미 입양됐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 너를 영영 잃어버린 거였어. 준혁 오빠가 찾아봤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내 이름도 바뀌었고 흔적도 사라졌어.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누가 너를 때리지는 않는지 걱정했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무섭지는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거 해주지 못했고, 예쁜 옷 사주지 못했고, 좋은 학교 보내주지 못했어. 엄마 무릎에서 재우지도 못했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어. 그래서 준혁 오빠에게 부탁했어. 제발 내 딸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찾으면 엄마 대신 사랑해달라고. 준혁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를 지켜줬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너를 찾으면 분명 잘해줄 거야. 엄마가 못해준 사랑을 그 사람이 대신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행복해줘. 엄마가 못한 만큼 2배로 행복해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쁜 옷 많이 입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마지막 줄을 읽을 때쯤에는 편지가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너를 낳았을 때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내가 처음 엄마를 보고 웃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걸었을 때 모든 순간이 보석 같았어. 6년밖에 함께 못했지만 그 6년이 엄마 인생 전부였어. 사랑한다 내 딸아. 미안하다 내 딸아. 고맙다 내 딸아. 태어나줘서.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마음껏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다 괜찮다고요. 이제 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했어요. 평생 저를 찾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저를 대신 사랑해달라고.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혁도 몰랐다고요. 수진이가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걸요.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다고요. 수진이가 죽기 전날 밤 시어머니께 이 봉투를 주면서 부탁했다고요. 딸을 찾으면 꼭 이걸 주라고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은 정말 저를 찾았다고 하셨어요. 10년 동안요. 그리고 찾았을 때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수진과의 약속 때문에요.
하지만 곧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 자체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혁한테도 기회를 달라고요. 그 사람도 힘들었다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5년 동안 고민했다고요. 매일 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말해야 하냐고,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따르라고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제 자신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요. 어떤 선택을 해도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선택한 건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5년 동안 함께하면서 느낀 따뜻함도 웃음도 행복도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행복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라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집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우리 집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였습니다. 출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했다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편지를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거 알았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저를 부탁했다는 것도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희 둘만의 시간을 주시려고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남편이 물으셨어요. 엄마를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산소예요.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했는지 다 알고 싶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로운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엄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준혁 씨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요. 산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쯤 걸렸습니다. 가는 동안 준혁 씨가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엄마는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췄다고요. 어릴 때는 꿈이 가수였다고 하셨습니다. 수지는 웃음이 참 예뻤다고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웃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웃을 때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수진이가 생각났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웃으면 정말 초승달 모양이 될까요? 공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에게 안내를 받아 엄마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언덕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수진 1978년 3월 1일 2020년 4월 15일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저는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라고요. 딸이라고요. 늦었지만 왔다고요. 준혁 씨와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엄마 편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신 거 다 읽었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엄마. 만난 적은 없지만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요. 평생 엄마를 찾았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준혁 씨한테 저를 부탁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 정말 잘해준다고요. 엄마 말대로 좋은 사람이라고요. 뒤에서 준혁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행복하다고요, 엄마. 엄마가 바라신 대로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했다고요. 이제 곧 아기도 생기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 준혁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자주 올 거라고요. 매달 올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못 본 제 인생 얘기 다 들려드릴 거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편지는 여기 둘 거라고요. 엄마가 쓴 사랑을 엄마 옆에 두고 싶다고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준혁 씨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세 사람이 조용히 엄마를 추억하며요.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라고요. 자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준혁 씨와 함께요. 이제 이 방도 정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물건들을 계속 여기 두는 건 좋지 않다고요.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물건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함께 상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은 기부하기로 했고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어요. 사진들은 앨범에 잘 정리해서 거실 서재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일 조금씩 정리하면서 저는 엄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읽으며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어요. 매일 밤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도요. 엄마가 모아둔 제 어린 시절 그림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렸던 그림들이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다락방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창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가 여기를 서재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자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처와 비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수진 씨가 제 경쟁자가 아니라 저를 지켜준 엄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수진이가 해주던 음식을 얘기하시는 대신 우리 딸이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준혁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준혁 씨에게 말씀드렸을 때 남편은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엄마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가고 싶었거든요.
비석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가 될 거라고요. 곧 아기가 태어난다고요. 엄마가 저한테 못해주신 사랑을 제가 제 아기한테 해줄 거라고요. 엄마 목까지 2배로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딸이면 이름을 수진이로 지을 거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봄이었어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엄마는 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준혁 씨에게 부탁했어요. 준혁 씨는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셨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제 아기에게 줄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운명. 슬프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요. 작은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고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요. 친정도 없고 부모님도 못 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이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자상한 시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시는 엄마까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작은 딸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어요. 이름은 이수진. 엄마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거실 서재에 있는 앨범을 가리켰어요. 엄마와 어린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라고요. 아이가 할머니 예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요. 우리 수진이도 할머니 닮아서 예쁘다고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준혁 씨가 퇴근하셨어요. 아이가 달려가서 아빠를 안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 씨가 물으셨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저 달 너머 어딘가에서 엄마가 저희를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